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베란다로 달려가서 밤새 조금 더 자란 귀여운 새싹들을 구경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던 그 초록색 생명체들이 마치 누군가 목을 졸라놓은 것처럼 줄기 밑동이 까맣게 변한 채 흙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식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 무시무시한 악몽, 바로 모종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잘록병입니다. 저 역시 매년 봄마다 이 잔인한 불청객 때문에 수많은 모종을 쓰레기통으로 보내야만 했고, 결국 포기하고 시장에서 다 자란 모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 제 베란다에서는 단 하나의 모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요. 대체 제게, 그리고 제 모종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올해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몇 가지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많은 초보 농부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질병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올해 텃밭 농사를 준비하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종 키우기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종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이 극악무도한 범인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록병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매우 끈질기고 악독한 곰팡이균들의 무자비한 공격입니다. 피티움, 리조크토니아, 푸사리움 등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이 미세한 곰팡이균들은 흙 속에서 조용히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가 갓 태어난 여린 새싹의 줄기가 흙과 맞닿는 바로 그 연약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균들은 식물의 조직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수분과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잎은 아직 멀쩡하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기의 아랫부분만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식물이 힘없이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저 운이 나빴거나 씨앗이 불량이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비극의 원인이 씨앗의 질이 아니라 전적으로 식물이 자라는 주변 환경, 즉 습도와 온도, 그리고 토양의 위생 상태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즉, 곰팡이들이 파티를 열기 딱 좋은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이제 적의 정체와 그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알았으니 우리는 그 반대로만 행동하면 됩니다. 방어전을 넘어선 완벽한 예방전. 그것이 바로 올해 제가 거둔 승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첫 번째 깨달음은 바로 흙에 대한 엄청난 오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연의 흙이 식물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밖에 있는 밭이나 산에서 영양분이 가득해 보이는 검고 찰진 흙을 퍼와서 씨앗을 심으면 훨씬 더 잘 자라겠지.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지름길입니다. 야외의 흙은 수많은 곤충과 미생물, 그리고 태양과 바람이 균형을 이루는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일 때는 완벽하지만 그 흙을 밀폐된 집안에 작은 화분으로 가져오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해충의 알과 잡초의 씨앗,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잘록병을 유발하는 곰팡이균들이 바글바글하게 잠복해 있습니다. 이 균들은 따뜻하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실내 환경을 만나는 순간 미친 듯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밖에서 흙을 가져오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고 오직 철저하게 소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인공 상토만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토는 피트모스, 코코피트, 질석, 펄라이트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무균 상태에 가깝습니다. 만약 작년에 쓰던 상토를 재사용해야 할 때면 저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에 흙을 얇게 펴담고 물을 살짝 뿌린 뒤 뜨거운 봄볕이 내리쬐는 베란다 창가에 며칠 동안 두어 일광 소독을 하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흙이라는 기초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내고 시작한 것이 모종들을 지켜낸 첫 번째 핵심 방어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바꾼 것은 식물의 집, 즉 화분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종이 자랄 때 큰 화분에 심어두면 뿌리를 마음껏 뻗고 더 튼튼하게 자랄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작은 씨앗을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나 깊은 화분에 듬성듬성 심어두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했던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새싹의 뿌리는 아주 작고 연약해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커다란 화분에 흙이 가득 담겨 있다면 우리가 물을 한 번 줄 때마다 흙은 엄청난 양의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게 됩니다. 식물이 미쳐 다 마시지 못한 물은 화분 아래쪽에 계속 고여 있게 되고 흙 속의 공기 구멍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결국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고 이 과도한 습기는 잘록병 곰팡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완벽한 늪지대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아주 작고 얕은 모종 트레이, 일명 연결 포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소주잔보다도 작은 이 작은 공간은 씨앗 하나가 발아하여 본잎이 두세 장 나올 때까지 자라기에 아주 충분한 공간입니다. 게다가 흙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을 주어도 흙이 빨리 마르고 덕분에 뿌리 사이에 신선한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옷을 입은 아이가 뛰어놀기 편하듯 모종도 자신의 덩치에 딱 맞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야 과습의 위험에서 벗어나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화분의 재활용과 관련된 철저한 위생 관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거에 저는 작년에 쓰고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모종 트레이나 플라스틱 화분들을 그냥 물로 대충 헹구거나 심지어 흙만 탁탁 털어내고 곧바로 새 상토를 부어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차피 흙이 묻을 건데 굳이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나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환자가 누워있던 병원 침대를 소독도 하지 않고 새로운 환자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작년에 화분 벽면이나 바닥 틈새에 말라붙어 있던 흙먼지 속에는 무서운 곰팡이균의 포자들이 긴 겨울잠을 자며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제가 물을 주는 순간 그들은 일제히 깨어나 새롭고 연약한 제 모종들을 향해 돌진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연쇄 살인을 막기 위해 올해 제가 도입한 과정은 바로 철저한 살균 세척이었습니다. 봄맞이 파종을 하기 전날 저는 모든 플라스틱 포트와 도구들을 커다란 대야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일반 세제를 풀어 스펀지로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낸 뒤 연하게 희석한 락스물이나 과산화수소수에 30분 정도 푹 담가 완벽하게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바짝 말리는 과정을 거쳤죠. 이 번거롭지만 필수적인 목욕의식 덕분에 제 새싹들은 어떤 위협도 없는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첫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깨달은 중대한 오류는 바로 씨앗을 흙 속에 심는 깊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씨앗을 심을 때 흙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깊은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은 뒤 다시 흙을 산더미처럼 덮고 꾹꾹 다져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씨앗이 흙 속에서 따뜻하게 보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혹은 물을 줄 때 씨앗이 떠내려갈까봐 항상 씨앗 크기의 5배, 6배나 되는 깊은 곳에 씨앗을 파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생존 투쟁을 강요하는 짓이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흙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덮인 흙이 너무 깊고 단단하면 떠깊은 흙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힘이 빠져 흙 속에서 그대로 썩어버리거나 천신만고 끝에 빛을 보더라도 줄기가 너무 얇고 연약해져서 아주 작은 곰팡이의 공격에도 추수풍 낙엽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제가 적용한 규칙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씨앗 두께의 딱 2배에서 3배 깊이까지만 흙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씨앗들은 아예 흙을 덮지 않고 분무기로 물만 뿌려 흙과 밀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은 후에도 절대 손으로 꾹꾹 누르지 않고 그저 흙을 살짝 흩뿌려 덮어준다는 느낌으로만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새싹들은 마치 부드러운 이불을 걷어차듯 가뿐하게 흙을 뚫고 올라왔고 처음부터 굵고 튼튼한 줄기를 자랑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혁신은 제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 방식의 완전한 대전환, 즉 저면 관수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모종 키우기 성공률이 80% 이상 올라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아침마다 샤워기나 커다란 물뿌리개를 들고 모종 위에서 시원하게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잎에 묻은 먼지도 씻겨 내려가고 흙도 흠뻑 젖으니 식물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위에서부터 물을 때려 붓는 이 방식은 여린 모종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강력한 물줄기에 모종의 얇은 줄기가 이리저리 꺾이며 상처를 입었고 가장 큰 문제는 흙이 튀어오르면서 흙 속에 숨어있던 곰팡이균들이 모종의 줄기와 잎으로 고스란히 옮겨 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화분 위쪽의 흙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 잘록병이 발생하기 딱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었죠. 그래서 올해 제가 선택한 마법의 방법은 바로 저면 관수입니다. 쟁반처럼 바닥이 평평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넓은 용기에 물을 자작하게 채운 뒤 그 위에 모종 트레이를 올려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화분 밑바닥의 구멍을 통해 스펀지처럼 필요한 만큼의 물만 천천히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위대한 점은 화분 위쪽 표면의 흙이 늘 보송보송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주로 서식하고 공격하는 지점인 줄기와 흙이 만나는 표면이 바짝 말라 있으니 잘록병균은 감히 활동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완벽한 방어선이 구축된 셈입니다. 6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식물에게 주는 물의 온도와 성분에 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매일 수돗물을 틀어 바로 화분에 부어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 역시 바쁜 아침 시간에는 차가운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 모종에 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종들에게는 한겨울에 얼음물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갓 태어난 모종의 뿌리는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따뜻한 베란다에서 자라던 모종에게 갑자기 2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이 닿으면 뿌리는 극심한 온도 충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영양분 흡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이죠. 또한 수돗물에 포함된 미량의 염소 성분도 여린 뿌리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올해부터 강력하게 실천한 아주 쉬운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주기 최소 하루 전,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미리 페트병이나 양동이의 수돗물을 받아 베란다에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돗물 속에 들어있던 염소 성분이 공기 중으로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되고, 무엇보다 물의 온도가 베란다의 실내 온도와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식물의 환경과 온도가 맞춰진 물을 주자 모종들은 아무런 충격 없이 편안하게 물을 흡수했고, 성장 속도와 건강 상태가 예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비밀 무기, 그것은 바로 바람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공기 순환이었습니다. 실내 베란다 환경이 야외 텃밭과 비교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초보 시절에 저는 온도에만 집착한 나머지 춥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온실처럼 따뜻하게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는 정체된 공기와 화분에서 증발한 수분이 만나면 베란다는 그야말로 곰팡이들의 럭셔리한 사우나로 변해버립니다. 공기가 고여 있으면 화분 겉흙이 마르지 않고 계속 축축하게 유지되며 이는 곧 잘록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제가 올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은 10,000원짜리 조그만 USB 탁상용 선풍기였습니다. 저는 이 선풍기를 모종들이 있는 선반 끝에 설치하고 바람이 모종을 직접 강타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틀어서 베란다 전체의 공기가 부드럽게 대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특히 물을 주고 난 직후에는 반드시 선풍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인공적인 미풍이 만들어낸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잎사귀 사이사이에 머물던 습한 공기가 흩어지고 겉흙이 뽀송하게 마르면서 곰팡이의 위협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줄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식물 스스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 대가 굵고 튼튼한 모종으로 자라나는 일석이조의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8번째로 제가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충곤증을 유발하는 나른한 봄날의 온도였습니다. 보통 씨앗을 발화시킬 때는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아주거나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파종 상자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운 직후에도 계속해서 덮고 푹푹 찌는 고온의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떡잎이 벌어진 후에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잎과 줄기의 부피만 비정상적으로 부풀리며 한없이 길쭉하게 웃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뼈대 없이 키만 큰 모종은 조직이 흐물흐물해서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며 당연히 병충해에도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저의 올해 전략은 차가운 스파르타식 교육이었습니다. 씨앗에서 첫 싹이 흙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저는 모종 상자를 가장 따뜻한 곳에서 약간 서늘한 창가 쪽으로 미련 없이 이동시켰습니다. 낮 온도는 20도 안팎으로 유지하되 밤에는 15도 이하로 서늘하게 떨어지도록 창문을 살짝 열어 밤낮의 일교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밤의 기온이 떨어지면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낮 동안 만들어낸 영양분을 줄기와 뿌리에 차곡차곡 저장하며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약간의 시련이 더 강한 생명력을 만든다는 자연의 진리를 온도 조절을 통해 완벽하게 재현해낸 것입니다. 9번째 혁신은 제가 직면했던 가장 답답한 문제, 바로 빛 부족 현상을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유리창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야외 직사광선에 비해 빛의 양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해가 들어오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죠. 식물은 태양빛을 먹고 자라는 존재인데 빛이 부족하면 잎은 빛을 찾기 위해 줄기를 가늘고 길게 늘어뜨리며 필사적으로 창문을 향해 목을 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웃자람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웃자란 모종은 콩나물처럼 가늘어져서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꺾이거나 잘록병에 희생되고 맙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는 방향을 따라 하루 종일 무거운 화분을 이리저리 들고 다니며 명당 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큰맘 먹고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구입하여 설치했습니다. 그저 밝기만 한 일반 스탠드 조명이 아니라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파장의 빛을 뿜어내는 전용 조명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한낮을 제외하고 흐린 날이나 해가 일찍 떨어지는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꾸준히 식물 조명을 켜두었습니다. 빛의 샤워를 듬뿍 받은 모종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줄기는 마디 사이가 촘촘해지며 볼펜 두께만큼이나 굵고 단단해졌고 잎사귀는 마치 왁스를 칠한 것처럼 진한 초록색을 띠며 두껍게 자라났습니다. 인공태양의 도입이야말로 베란다 텃밭의 한계를 뛰어넘은 가장 눈부신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10번째로 제가 실천한 것은 눈물을 머금고 해야만 했던 비정한 선택, 즉 속가내기의 미학입니다. 씨앗을 심을 때 발화율을 고려해서 한 구멍에 보통 3개에서 4개의 씨앗을 넉넉하게 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중 여러 개의 새싹이 동시에 고개를 내밀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 작은 생명들이 아등바등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안쓰러워서 차마 뽑아버리지 못하고 모두 다 키우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모종이 함께 자라면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서로 한정된 물과 햇빛, 그리고 흙 속의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뿌리를 뒤엉키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잎이 넓어지면서 서로의 빛을 가려 그늘을 만들고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지 않아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다 같이 시들비들 약해지다가 공멸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외과 의사처럼 행동했습니다. 본잎이 2장 정도 나왔을 때 가장 성장이 빠르고 줄기가 굵은 단 하나의 튼튼한 에이스 모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핀셋이나 작은 가위를 이용해 밑동을 가차없이 잘라내거나 뽑아버렸습니다. 버려지는 새싹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과감한 희생 덕분에 살아남은 단 하나의 모종은 독보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왕족처럼 풍요롭게 자라나며 어떠한 병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슈퍼 모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속가내기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11번째로 제가 완전히 뜯어고친 습관은 바로 영양제와 비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린 것입니다. 모종이 싹을 틔우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종종 조바심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꽃집에서 사온 액체 비료를 물에 타서 듬뿍 주거나 심지어 영양제가 꽂혀 있는 것을 사다 화분에 꽂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식도 채 시작하지 않은 갓난아기에게 매운 떡볶이나 기름진 삼겹살을 먹이는 것과 똑같이 끔찍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모종의 뿌리는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농도의 화학비료나 영양 성분이 닿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히려 식물 체내의 수분을 밖으로 빼앗기며 뿌리가 까맣게 타버리고 녹아내립니다. 이것을 비료 피해, 즉 비효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망가지면 식물은 물을 흡수하지 못해 시들어 죽게 되며 죽어가는 뿌리 주변으로 유해한 곰팡이들이 몰려들어 잘록병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올해 제가 세운 절대 원칙은 파종 후 최소 한 달 동안은 맹물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였습니다. 모종 전용 상태는 씨앗이 발아하고 한 달 정도 자라는 데 필요한 아주 미세한 영양분이 이미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뻗어 흙 속의 양분을 찾아가는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식물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12번째로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 병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전략, 즉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이었습니다. 앞서 잘록병의 원인이 나쁜 곰팡이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화학 농약 없이 이 나쁜 균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도입한 용병은 바로 트리코데르마라는 이름의 아주 유익하고 강력한 토양 미생물이었습니다. 이 착한 곰팡이는 흙 속에 들어가면 거미줄처럼 자신의 영역을 빠르게 넓히면서 나쁜 병원균들이 살아갈 공간을 미리 선점해버립니다. 심지어 나쁜 균의 세포벽을 녹여서 잡아먹기까지 하는 아주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해줍니다. 저는 파종을 하기 전 물에 이 유익균 가루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흙 전체에 골고루 섞어주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백신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흙 속에 이미 착한 미생물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튼튼한 방어망을 치고 있으니 훗날 틈을 노리고 침투하려는 잘록병 곰팡이들은 흙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독한 농약을 뿌리며 허둥지둥 대처하려고 했지만 올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자연스러운 생태계 균형을 이용하여 병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넘치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13번째 변화는 물을 주는 시간대에 대한 저의 집요한 관찰과 규칙 설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화분에 물을 주시나요? 저는 예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시간이나 밤에 샤워하기 전에 물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식물들도 밤에 물을 마시고 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은 식물들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은밀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밤이 되면 베란다 온도는 뚝 떨어지고 햇빛이 없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 작용도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식물이 물을 흡수해서 증산작용으로 날려보내는 활동을 쉬는 시간에 흙에 물을 잔뜩 부어주면 화분 속은 아침이 올 때까지 내내 차갑고 축축한 수영장 상태로 방치됩니다. 밤새 젖어있는 흙과 차가운 공기는 앞서 수차례 강조한 곰팡이균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포의 시간대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올해, 저는 물 주는 시간을 오직 맑은 날 오전을 원칙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해가 막 떠올라 베란다에 따스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낮 동안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한 물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과 바람 덕분에 해가 질 무렵이면 화분 겉흙이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됩니다. 식물이 쾌적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물 주는 타이밍을 바꾼 것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4번째로 제가 실천한 고도의 전략은 바로 모종의 자리를 끊임없이 재배치하는 로테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빛이 고르게 들어오는 온실이 아닙니다. 유리창의 구조와 방충망, 그리고 베란다의 방향에 따라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명당 자리가 있는 반면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우울한 구석 자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에 저는 모종 상자를 한번 자리에 두면 귀찮아서 몇 주 동안 그대로 방치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햇빛을 잘 받는 쪽에 있는 모종들은 튼튼하게 자라지만 구석에 있는 녀석들은 빛을 보기 위해 허리를 구부정하게 꺾으며 웃자라다가 결국 병에 걸려 죽고 마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저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아침 모종 트레이의 방향을 180도 돌려주었습니다. 창문을 향해 굽어지던 줄기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려지면 다시 태양을 향해 반대쪽으로 자라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줄기를 곧고 단단하게 세우는 운동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해가 가장 잘 드는 상석에 있는 트레이와 그늘진 곳에 있는 트레이의 위치를 완전히 교환해 주었습니다. 모든 모종이 공평하게 햇빛과 바람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결과 어느 하나 뒤처지거나 병드는 녀석 없이 트레이 전체가 시퍼런 잔디밭처럼 빽빽하고 고르게 성장하는 놀라운 장관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15번째 깨달음은 잡초와의 전쟁, 즉 화분 주변의 잡스러운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한 것입니다. 베란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모종뿐만 아니라 다육식물이나 관엽식물 등 다른 화분들도 함께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 베란다는 크고 작은 화분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정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큰 화분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들이나 바닥에 떨어져 썩어가는 시든 잎사귀들, 그리고 오래된 화분 주변에 껴있는 푸른 이끼들이 사실은 수많은 해충과 병원균들의 안락한 은신처이자 번식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번식한 포자들이 공기를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막 태어난 제 소중한 모종 위로 사뿐히 내려앉아 치명적인 질병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저는 육묘장, 즉 모종을 키우는 공간을 베란다 내에서도 완전히 독립된 청정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모종 선반 주변에는 흙이 드러난 다른 큰 화분들을 치워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흙이나 먼지는 매일매일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들였습니다. 특히 식물에서 떨어진 마른 잎사귀는 곰팡이의 가장 훌륭한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을 병원균의 온상에서 무균 수술실처럼 철저하게 깔끔하게 통제하자 모종들은 외부의 오염원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6번째로 도입한 아주 독특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화분 흙 표면에 옷을 입혀주는 복토 작업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터서 자라는 동안 화분의 겉흙은 공기 중으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주고 흙이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겉흙에 미세한 이끼가 끼거나 아주 조그만 날파리 같은 뿌리파리들이 날아와 흙 표면에 알을 낳기 십상입니다. 뿌리파리의 애벌레는 흙 속에서 갓 자라난 모종의 연약한 뿌리를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상처난 뿌리로 곰팡이가 침투하여 또다시 잘록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벌레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흙 표면의 과도한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저는 모종의 본잎이 나오고 줄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흙 위에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질석이나 굵은 마사토 혹은 펄라이트 같은 무균 상태의 마른 돌가루들을 흙 표면에 1cm 정도 두께로 살짝 덮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질 재료로 표면을 덮어버리니 벌레들은 흙 냄새를 맡지 못해 알을 낳을 곳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또한 물을 줄 때 흙이 위로 튀어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모종의 줄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표면이 항상 보송하게 유지되어 곰팡이가 서식할 수 없는 아주 쾌적하고 위생적인 육묘 환경이 기적처럼 완성되었습니다. 17번째 비결은 제가 매일 아침 수행했던 집요하고 꼼꼼한 관찰과 격리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모종을 쭉 둘러보다가 시들시들한 녀석을 발견하면
그저 불쌍하다며 물을 한 번 더 주거나 영양제를 꽂아주는 등 감정적으로만 대처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보면 그 녀석 주변에 있던 멀쩡한 모종들까지 도미노처럼 까맣게 쓰러져 있는 대참사를 겪곤 했죠. 잘록병을 비롯한 곰팡이성 질환의 전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돋보기를 들고 모종들의 줄기 밑동과 잎의 뒷면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만약 수십 개의 모종 중 단 하나라도 잎이 축 처지거나 줄기 아랫부분의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거무스름하게 변하는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인다면 그 즉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종이 있는 트레이칸 전체를 통째로 파내어 베란다 밖 쓰레기통으로 격리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헛된 희망은 전염병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종이 있던 빈자리와 주변의 흙에는 과산화수소수를 연하게 희석하여 소독약을 뿌려 잔존에 있을지 모르는 균들을 완벽하게 소멸시켰습니다. 아주 냉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초기의 빠른 절단과 격리 조치만이 남은 99%의 건강한 모종들을 전염의 공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18번째로 제가 주의를 기울인 것은 식물이 숨을 쉬는 통로, 바로 잎사귀의 호흡 관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식물은 뿌리로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잎의 뒷면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기공을 통해 호흡을 하고 수분을 배출하는 증산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이 원활해야 식물 내부의 물이 순환하면서 병을 이겨내는 튼튼한 체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집 안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다 보면 공기 중에 진먼지나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기름때 등이 잎사귀 위에 소복하게 내려앉아 쌓이게 됩니다. 잎의 먼지가 두껍게 덮이면 기공이 막혀버려서 식물은 마치 코를 막고 숨을 쉬는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광합성 효율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먼지들을 씻어내겠다고 위에서 물을 콸콸 부어대다 과습으로 식물을 죽였지만 올해는 완전히 다른 스마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주 미세한 안개가 분사되는 압축 분무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 공기 중에 흩뿌리듯 잎사귀 위에 아주 살짝 내려앉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 잎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이 먼지를 안고 빠르게 마르도록 도와주었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잎사귀에 세수를 시켜주니 식물들은 숨구멍이 뻥 뚫린 듯 반짝거리는 윤기를 내뿜으며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번째 단계는 실내에서 애지중지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모종들을 거친 야외 텃밭이나 더 척박한 베란다 난간으로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 바로 순화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베란다 안에서 크고 예쁘게 자란 모종을 보고 기쁜 마음에 갑자기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강렬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텃밭에 심어버립니다. 하지만 실내의 부드러운 빛과 따뜻한 온도에만 적응해 있던 모종에게 밖의 따가운 태양과 거친 비바람, 그리고 밤의 차가운 기온은 엄청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으면 모종은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을 멈추고 잎이 하얗게 타버리거나 심지어 며칠 만에 말라 죽고 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저는 정식으로 모종을 옮겨 심기 일주일 전부터 혹독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창문을 활짝 열어 직사광선과 바람을 1시간 정도 맞게 하고, 둘째 날은 2시간, 셋째 날은 3시간씩 점진적으로 야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주었습니다. 밤에도 예전처럼 창문을 닫아 보호하지 않고 약간의 찬바람을 견디게 내버려 두었죠. 이 일주일의 훈련 기간 동안 모종의 줄기는 놀라울 정도로 뻣뻣해지고 잎은 두껍고 억세게 변모했습니다.
완벽하게 순화 과정을 거친 제 모종들은 마침내 텃밭에 정식으로 심어졌을 때 단 한 번의 몸살도 앓지 않고 곧바로 흙에 뿌리를 내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20번째로 제가 올해 가장 크게 깨달은 변화는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가짐, 즉 식물을 대하는 철학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 저는 식물을 키우는 것을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잎이 시들면 물을 퍼붓고 자라지 않으면 비료를 쑤셔 넣으며 제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주어야만 식물이 자란다고 오만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런 과도한 관심과 개입이 오히려 식물을 짓누르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흙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작은 화분에 심고 저면 관수로 물을 주고 적절한 햇빛과 바람을 제공하는 등 식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이고 건강한 무대만을 세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식물은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속에는 이미 싹을 틔우고 잎을 내며 꽃을 피울 수 있는 위대한 생명력과 완벽한 프로그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식물이 가진 본연의 힘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방해물을 치워주고 적절한 환경을 유지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물주기를 꾹 참고 기다리는 인내, 아프기 전에 미리 주변을 청결하게 해주는 부지런함. 바로 이 덜어냄의 미학과 자연을 향한 겸손한 기다림이 지긋지긋한 잘록병의 악몽을 끝내고 올해 100% 모종 키우기에 성공하게 만든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비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올해 베란다 텃밭에서 단 하나의 모종도 죽이지 않고 지긋지긋한 잘록병을 완벽하게 몰아낸 20가지의 놀라운 비밀과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썼던 야외의 흙이 얼마나 위험한지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화분의 함정, 위에서 붓는 물의 파괴력, 그리고 미생물과 통풍의 놀라운 힘까지. 어떠신가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성이라고 생각하며 식물에게 해왔던 행동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모종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제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식물이 진정으로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을 때 제 베란다에는 상상도 못했던 초록빛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환경이라는 무대만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그 작은 생명은 스스로 흙을 박차고 올라와 경이로운 성장의 마법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올봄에는 비싼 모종을 사러 꽃시장에 가기 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법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직접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분명 여러분의 손끝에서도 생명이 피어나는 환희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텃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시도해보고 싶은 가장 공감 가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모종 키우기 꿀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지식을 나누며 더욱 풍성한 초록빛 공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드닝 하세요.